네, 저희 아트로는요, 법무법인 덕수라는 저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를 취급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덕수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일종의 전문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창작자분들의 권익 보호, 그 다음에, 증진,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활동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특히 이제 웹툰이라든지, 음반, 공연, 이런 쪽에 계신 창작자분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창작 관련된 법률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을 해드리고 법률적인 조력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웹툰계 같은 경우는 한국만화가협회 정식 법률 자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협회를 통해서 회원분들이 상담을 의뢰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서울시립교향악단, 그 다음에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런 분야에서 이제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거나 지금까지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확실히 웹툰 관련, 그리고 만화 관련 창작의 어떤 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계속해서 성장을 해 오면서 그 이면에 다양한 또 분쟁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장 일선에서 사실 저희도 체감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국만화가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쟁 사례들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웹툰 작가님들 중심으로 해서 작가님들이 플랫폼과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만약에 상담이 들어오면 관련 자료를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창작자분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회신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방문을 좀 원하신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사안이 좀 많이 복잡하거나 좀 정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좀 방문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방을 해 오셔서 또 거기서 또 대면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저작권이라는 큰 범주에는 다양한 창작 분야들이 있잖아요. 물론 만화도 있지만 음악도 있고 공연 분야도 있을 테고 영화도 있을 테고. 근데 요즘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웹툰이라는 어떤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거를 원작으로 한 다양한 파생 저작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자분들이 창작하는 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제 송신이 되고 하면서,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창작물들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일종의 2차 저작물 어떤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독자들이 몰리고 다양한 어떤 유명해진 작품들이 생기다 보니까 웹툰 시장이나 1인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어떤 사업화의 관점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업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에이전시나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분야에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작자들과 이제 계약 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웹툰 관련한 저작권 침해,
내지는 그 저작권의 어떤 그 수익 분배, 권리의 어떤 양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 이 부분은 조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작권의 그 침해 정도라든지 침해 기간, 침해 어떤 그에 따른 어떤 피해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형사처벌도 무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또 문제가 됐었던 그 밤토끼 그 사건이 있죠. 그 웹툰 저작물들을 전부 무단으로 도용해서 공개하고 대신에 그 무슨 그 성인 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죠. 그렇게 하면서 웹툰 작가들 뿐만 아니라 웹툰 플랫폼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었고, 실제 그게 해외 서버가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검거를 했죠. 검거를 해서 어떤 밤토끼 운영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피해 규모가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항소심 단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고 있죠. 일단은 근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1인 창작자분들이 이제 창작물을 이제 공개했는데 그런 창작물들이 누군가 무단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 창작물인 것처럼 했다. 그랬을 경우에 딱 반드시 이제 그게 형사처벌이 예를 들어서 밤토끼 사건처럼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시는 것 같고,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우선 그 저작권 침해한 사람에 대한 어떤 형사 처벌을 구할 수가 있겠죠, 수사기관에.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함으로써 피해가 받았던 부분에 대한 그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그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딱 저작권 침해라는 게 확정이 사실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내가 이 사람이 내 저작물을 베낀 것 같다 라는 그냥 막연한 정도로 사실 소송을 들어가면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각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어떤 형사 고소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신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1차적으로 좀 받는 게 민사소송을 위해서도 조금 더 안전한 절차라는 식으로 저희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해요. 네. 사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떤 그 침해가 인정되고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가는 데는 작가님들이 바라시는 것만큼 단기간에 끝나진 않아요. 소송이라는 거는 내가 소송을 갖다가 하는 권리도 있지만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그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고 만약에 자신한테 불리한 판정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헌법상 정해져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까다롭고 길기 때문에 사실 통상 우리나라는 3심 제도지 않습니까? 한 번 소송을 하면 이제 보통 1심부터 시작을 하죠. 1심을 시작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마다 물론 많이 다르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아주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심급당.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2심, 3심까지 가면 작가님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2, 3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이 어떤 저작권 침해 사안을 소송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진 않아요. 정말 피해액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아니고 실제 어떤 1인 창작자분들 특히 일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그 침해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경우, 근데 그 침해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소송을 통해서 또 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어려우신 창작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소송 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불공정 예술행위 신고를 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협회 통해서 저희 아트로에 일단 상담을 갖다가 하시면서 권리 침해자 쪽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이제 알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협의를 갖다가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소송 외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밤토끼처럼 권리 침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르는 경우는 형사고소밖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서도 이제 민사가 아니고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밤토끼 같은 경우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어떤 그 내용이 심각했고 실제 고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가담했던 어떤 그 업체들이나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좀 이걸 중요한 사건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익명의 권리 침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어떤 규모가 크고 침해 어떤 당하신 작가님들이 많을수록 그 작가님들이 어떤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그 같은 침해 사실이 있다면 그 같은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좀 주목도나 중요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면에서는 더 좀 그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피해 배상의 어떤 취지의 판결의 원고 당사자가 누군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대리한 거가 아니라서 제가 모니터링을 따로 못하고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취지가 만약에 그 플랫폼에서 원고가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플랫폼한테 배상을 갖다 하는 게 맞죠. 플랫폼이 자기가 그 창작물을 공급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래는 달성할 수 있었던 수익인데 침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손실을 봤다라고 플랫폼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한테는 그렇게 배상이 들어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소송에 작가님들이 안 계셨다. 그러면 작가님들은 못하는 거냐?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작가님들이 만약에 그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작품이 정상적으로 연재가 됐었더라면 실제 본인이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이제 매출이나 수익을 갖다 따져보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 침해를 당한 창작자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어떤 그 침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네이버 쪽에서 어떤 작가들한테 돌아갈 수익까지 고려해서 보통 이제 네이버가 갖고 이제 매출을 달성하면 그 달성한 매출 중에서 일부를 이제 작가들과 나누게 되는 계약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작가들한테 배분해야 될 수익까지 아마 고려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네이버 쪽에 인정이 되는 그런 어떤 배상 금액이 있다. 그 중에서 작가들한테 거기 안에서는 계약관계 드러나지 않지만 네이버의 어떤 그 배상액 중에서 그럼 작가들한테 배분해야 될 몫이 만약에 좀 확인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네이버와 작가가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사실 결론적으로 작가님들 입장에서 침해자로서 다시 또 손해배상 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 가장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제 생각에 작가님들이 법률 조항은 물론 많이 있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작권법은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좀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그럼 저작권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조항이라고 보여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종의 그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규정이에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작 인격권은 내가 창작자로서 내 이름을 내세워서 이게 내 창작물이요. 그리고 이걸 함부로 누군가가 다른 내 창작물이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권리. 이게 이제 저작 인격권인데 사실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고 보통 분쟁화 되는 거는 저작 재산권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작 재산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저작물을 이제 일종의 이제 배포하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달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산적인 부분들을 갖다 다루는 권리가 저작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 재산권의 어떤 영역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이렇게 그 벌칙 조항을 따로 둬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어떤 저작물을 함부로 복제하거나 밖으로 이제 뭐 공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전자매체를 통해서 그 제3자 불특정 독자들한테 뿌리거나 공중송신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안에 내 저작물은 내가 재산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저작물이 함부로 복제되거나 함부로 밖에 어떤 그 유포되거나 양도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작가님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침해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조항이 염두에 둘 만한 조항이 137조 1항 1호예요. 이제 아까는 136조였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서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저작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작자가 아닌데 내가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내 저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내 저작물인 것처럼 막 SNS에도 올리고 어디에 계약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작권법이 이건 저작권 침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조항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유형을 차지하는 게 이 두 가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저작권법을 한번 보시고 혹시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우시거나 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좀 상담 사례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좀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가 그 해외 판권까지 모두 다 일종의 매절이라고 하죠. 해외 판권까지 모든 어떤 권리를 연재 계약을 체결할 때 다 이제 그 업체 측의 권리로 넘기도록 하는 조항들. 그런 조항들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 문제가 계속돼 왔고 지금도 사실 시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는 업체들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재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인 연재 플랫폼은 우리나라의 어떤 웹툰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거로 작가님들은 보통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따져보니까 국내에서 연재하는 것 외에도 그 업체가 현재 해외에 어떤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거나 해외의 어떤 특정 업체와 다시 또 제휴를 맺어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을 하지도 않는데 향후 운영이 이 나라에서 될 것을 예상하고 향후에 어떤 운영할 플랫폼을 갖다 계획 중에 있거나 이런 그 경우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그 모든 해외 연재의 어떤 권리를 한 번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조항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체 측에서는 그게 장래 수익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에 번역돼서 나가는 어떤 저작물들은 별도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한국 웹툰 플랫폼에 내가 연재를 하겠다라는 구상과 계획과 그런 제안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외 것까지 통으로 한 번에 계약을 갖다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분쟁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자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해외 연재까지 가끔 보면 전 세계
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실제로 공정위에서도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시정 권고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조항들은 좀 불공정 소지가 좀 높은 조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계약 체결 전에 좀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지고 시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번역 저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2차 저작물이라고 하죠. 영화화가 되거나 뭐 드라마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별도의 어떤 다른 번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리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물, 이런 저작물들의 권리까지 연재 계약할 때 업체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그 계약, 그것도 역시 불공정한 소지가 높은 조항들입니다.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잘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최근에도 좀 분쟁이 좀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간혹 계약 중에서 플랫폼 업체가 일방적으로 어떤 연재 권리를 연재를 중단할 권리를 이렇게 좀 플랫폼 업체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 사업이 지속이 언제까지 될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연재를 갖다가 하려는 어떤 업체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원할 때, 업체가 원할 때 이런 작품 연재를 끝낼 수 있는 권리를 좀 얻고 싶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작가와의 계약서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창작물이 이제 그 구상이 될 때 기승전결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맥락을 가지고 이제 그 연재가 연속될 것이다, 연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플랫폼과의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한창 이제 기승전 정도 막 이렇게 중간 단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재가 끝나야 된다, 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 연재를 지금까지 해가지고 하게 된 그런 어떤 모든 저작물에 대한 어떤 그 작품 전체가 사실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계약을 종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시키게끔 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불공정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창작자분들이 좀 유념을 갖다 하셔야 될 조항, 신경 쓰셔야 될 조항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그 에이전시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또 웹툰을 이제 저작물을 그 플랫폼 연재하는 곳에 또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플랫폼을 연재하는 그 또 플랫폼과 저작물을 연재하는 플랫폼과 에이전시 또는 그 제작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플랫폼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나 여러 입김으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또 플랫폼과 에이전시 내지는 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시와 제작사는 창작자와는 또 직접적인 또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창작자와 그 플랫폼의 요구사항 또는 에이전시의 요구사항을 창작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요즘 들어서 좀 웹툰 그 시장 안에서 좀 특이하게 또 좀 발생하고 있는 좀 약간 특이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삼중 구조인데 창작자들이 있고 그 창작자들의 웹툰 창작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중간 에이전시나 제작사들이 있는 거고, 그 제작사들로부터 웹툰 창작물을 제공받아서 독자들한테 연재하는 플랫폼이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이 실제 그런 어떤 연재 계획이나 연재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창작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창작자들은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중간에 에이전시라는 관리업체 내지는 제작사를 통해서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플랫폼의 어떤 처분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로부터 창작자들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이런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건설 분야로 따지면 뭐 하도급 관계 아니냐, 내지는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많이 사용하는 갑을병 관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이 플랫폼과 에이전시와 창작자들이 3자 간의 사실상 이런 어떤 창작물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협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약서 안에 담아놓고 창작자들이 이런 플랫폼의 일방적인 조치나 에이전시 제작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계약서 안에 좀 명백하게 좀 이렇게 좀 보호하는 어떤 조항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좀 요즘에 저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모든 어떤 작가님들의 권리 요구, 분쟁이 봤을 때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 이 모든 기본적인 이른바 무기들은 계약서 조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 예를 들어서 수익 배분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것들은 일단은 계약 조항에 어떤 수익 정산 방법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보통 수익 배분 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수익 배분 조항 자체가 계약서에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거야말로 완전한 불공정 계약이죠. 그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는 요새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배분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은 좀 꼼꼼하게 설명이 돼 있는 계약서일수록 좋은 계약서로 저는 봐요. 그게 꼼꼼하게 조금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거나 계약 이해가 좀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익 정산의 근거를 작가들이 요구하면 업체에서 제공을 갖다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료 제공 요구 권리, 그 권리는 수익 정산 방법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작가들이 내가 정당하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혹시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업체 측에 침해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고, 업체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수익 정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걸 작가한테 설명하고 입증을 해줄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공정한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캐시는 다 일단 업체가 한테 들어오니까 작가들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는 업체에게 수익 배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업체는 그런 요구를 받으면 성실하게 그 수익 정산의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그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네, 그거는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저희들도 일종의 지금까지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가지고 온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추적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를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가장 좀 생각을 좀 찾아보시기에 유용한 거는 이런 한국 만화가협회 이제 자료 실을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거기 이제 좀 창작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분쟁 관련된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배포용 자료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실 수 있고,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저작권 법률 분쟁 상담 사례집을 계속해서 꾸준히 발간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PDF 파일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데, 웹툰 인사이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사실 웹툰 관련된 어떤 현안과 정보, 분쟁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가장 많은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트로도 웹툰 인사이트와 또 이제 업무 제휴를 통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이고 좀 전문적인 법률 대응,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우리 그 독자분들께서도 꾸준히 한번 좀 그 웹툰 인사이트에 어떤 올라오는 소식이라든지 법률 분쟁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서 정보들을 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트로 입장에서 한 가지 또 당부드리는 거는 뭐 한국 만화가 협회를 통해서 창작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만화가 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법률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뭐 이렇게 전화나 뭐 이메일 통한 어떤 답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비용 없이 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웹툰 인사이트와 업무제휴를 통해서 웹툰 인사이트 안에도 이제 또 별도의 이제 Q&A 게시판을 좀 개설할 예정이니까 그 게시판을 통해서도 또 이제 또 좀 법률 현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조력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떤 문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자기가 창작한 뭐 웹툰 내지는 만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내 창작물의 컨셉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 드라마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들 간의 로맨스가 돼가는 과정, 결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되는 그 내용, 내가 생각하고 구상해서 발표한 웹툰 창작물과 유사하다. 이런 식이죠. 이런 어떤 사례들인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작가님들께서 우리 독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아이디어와 컨셉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거는 아주 딱 나만 특별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의 머릿속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법원 일관된 판례도요. 그러니까 저작물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거고 저작권이라는 건 그 드러나는 표현을 어떤 보호한다는 취지지 그 표현에 기반된 아이디어, 그 컨셉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가 이제 일부 유사하거나 내지는 상당 부분 좀 이렇게 해도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판례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이디어 컨셉이 비슷하다는 정도로 그 침해를 주장을 하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까 그 이상의 어떤 입증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용어를 이제 보통 이제 접근 가능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내 저작물이 이제 그를 침해한 당사자가 내 저작물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저작물을 갖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이거를 일단 첫째로 따져야 됩니다. 저작권 침해 딱 법적으로 그게 침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거는 아이디어 컨셉 이게 비슷하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사라든지 어떤 그 시나리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변화 과정이라든지 기승전결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누가 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것들이 모두가 인정이 돼가지고 이른바 표절이다 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은 사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서 좀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침해를 당하셨다고 생각하는 작가님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인 판례나 어떤 이론적인 태도가 이렇다는 거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은 직접적으로 좀 변호사랑 또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의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웹툰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기법이라는 게 있는가, 그것부터 사실 예를 들어 법적 분쟁으로 가면 따지겠죠. 그거는 영화에서는 그럼 쓸 수 없는 거고 영화에서는 아무도 그걸 생각 못 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 결론으로 보통 귀결되는 경우는 만화에서만 독특하게 그 인정을 받는 어떤 기법, 내용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주장하시는 작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갖다가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싸워보길 원하신다라는 작가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파고들어서 이 독창성을 인정을 갖다가 받게끔 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들의 역할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두들기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권리 주장을 하면서 사실 판례들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판례들이 뭐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추세나 결과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인정받기 어려운 추세나 좀 그런 것도 있다라는 취지인 거지, 사실 그거는 이제 창작물의 개념이나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나중에 권리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판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또 논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속 또 이제 도전의 관점에서도 사실 권리 주장을 갖다 계속 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웹툰 인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독자님들은 뭐 창작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 창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지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각자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웹툰 인사이트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웹툰 시장, 그러니까 웹툰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응하고 조력을 하고 했던 제 입장에서, 저희 아트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웹툰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 되게 그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성장이 이제 되면 될수록 그 이면에서 사실 창작자들이 과연 만드는 이 창작물들의 권리가 제대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보장되고 있느냐, 보호받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 있는 어떤 좀 그 열악한 대부분의 창작자들의 현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받기에는 아직 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창작자들의 어떤 열악한 좀 어떤 그 현재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무엇보다도 좀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하고 또 그리고 그 보호 장치들이 점점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법률적 조력도 제공하고 좀 그런 개선책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또 웹툰 인사이트도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